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강의가 아니고 제가 그냥 잡감식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종중에 이렇게 출입한 게 4, 5년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종중일에 대해서 뭐 시골에 살할 때 우리 아버지가 뭐 출입하는 거 이렇게 어깨너머로 볼 정도고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4년 전쯤에 그 우리 시골 옆집이었던 우촌 길수 형님이 수창공파 그 종친에 와서 이사 노릇 좀 하라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게 됐는데 한 2년 전에 우리 위령 할아버지가 우리 입향한 지 600년 되는 해가 2025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행사 얘기가 나오게 돼서 오늘 이제 행사의 중심이 됩니다만 회화나무가 별실에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재는 예천군에서 노거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노거수 정도가 아니라 천년기념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가지 자료를 챙겨가지고 작년 10월에 관할 그 지방관청인 예천군에다가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 신청서가 경상북도를 거쳐서 금년 초에 국가유산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1차 서류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지 실사를 전문가단이 구성돼가지고 팀이 구성돼가지고 가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사 결과를 가지고 자연유산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밀려가지고 아직 실사를 안 했는데 제가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증빙 자료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천년기념물 지정을 확실하게 해보자 해서 올해 초부터 연구를 심층적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회화나무에 대해서만 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은 분이 어떤 분이고 왜 심었나 그리고 그 심은 이유에 대해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 왔나 이거를 따져야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쭉 연구를 했는데 그 얘기를 금년 아까 우리 정종수 회장님이 9월 25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발표도 하게 돼 있어요.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하나의 이제 연구 자료로 다시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조금 더 나은 증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귀령 할아버지를 어떻게 호칭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옛날 문헌을 보면은 호칭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호칭이 결성공이라는 이렇게 호칭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현감 이렇게 재직을 냈던 그 관직명을 따가지고 결성공 이렇게 돼야죠. 두 번째는 판서공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그 시골 저희가 자랄 때도 늘 판서공 그러고 그 묘소에 저희가 어릴 때 나무도 하러 다니고 놀고 뭐 그랬는데 이 판서공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귀령 할아버지가 두 번에 걸쳐서 정직을 받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사후에 관직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올려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손이 이제 정이품 이상 그러니까 판서 이상 귀하게 됐을 때 정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 정직할 때는 자기 부친한테 대해서는 자기 품계만큼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서를 했으면 아버지도 판서를 정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부에 대해서는 하나가 내려가요. 한 품계가. 그러면 참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조부가 되면 또 하나 내려갑니다. 참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조부, 보조부까지가 정직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 국가에 그러니까 왕조
왕한테 이제 그 공로가 뛰어난 이런 관료라든가 효행이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 또 증직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 증직은 기존에 관직이 있었으면 한 품계 정도 올려줘요. 근데 2품계 이상 올릴 때는 왕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귀령 할아버지는 이게 결성 경감을 할 때 선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종됩니다. 문종이 1450년부터 1452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때 형조 참판으로 증직이 돼요. 8품계가 올라갑니다. 아주 파격적인 품계 증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월이 가서 증손자인 광필공이 영의정이 되니까 다시 증직을 해서 2조 판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서공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그 포내, 지금의 이제 우방별실이 됩니다만, 거리 입향을 하면서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앞에다가 회화나무를 3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홀을 삼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삼수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삼수옥의 맏아들인 온공의 그 묘에서 발견된 묘지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호를 따서 삼수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호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당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머물렀던 자리를 부르는 건데, 당호로서 삼수정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4가지 호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매우 중시했던 게 덕행입니다. 덕을 중시하고, 그 때문에 회화나무 3그루를 심고 그걸 자기 호로 삼았고 벼슬도 마다하고 은간 섬기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고, 그런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바람직한 호칭은 삼수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삼수공으로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수공은 쭉 이제 계대를 보게 되면은 위에서 우리가 쭉 3세 복야공 이후로 쭉 내려와서 6세 때 교사랑 공파, 점사공파가 분리되죠. 점사공파가 또 내려와 가지고 8세조가 되게 되면은 다시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호응공하고 이렇게 또 갈라져서 내려오고, 10세가 되게 되면은 두 형제분이 있게 되는데, 마지가 승원공이고 둘째가 승보공입니다. 이 승보공이 나중에 대여공공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진 승원공이 개경에서 응교로, 공문관 응교로 이제 벼슬을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안동을 거쳐서 구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구담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신 하회마을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삼수공께서 결성 경감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데, 그 나가시고 난 뒤에 우망별시, 조선시대 때는 거길 포내라고 불렀습니다. 포내로 내려와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구담에서 포내까지는 낙동강을 따라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원공 때, 응교공 때 이렇게 개경에서 내려왔고, 나머지 그러니까 교사랑 공파 후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보공, 그 이제 대웅공파가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개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이 열리면서 조선에서 벼슬을 계속하는데, 그 승원공의 아들이 독자가 있었는데 해라고 불러요. 이분도 이제 사복시사, 그래서 사복시의 판사. 이 사복시라는 데가 뭐냐 하면은 왕의 이 수레라든가 혹은 마차,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하게 되면 교통부가 되는데, 이 정의품 그런 판사 자리는 아니고 정삼품 그랬으니까 교통국 국장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벼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공에 이제
독자가 바로 우리 삼수공이 됩니다. 네. 삼수공은 수를 80까지 하셨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1365년에서 137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445년에서 145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셋째 아들인 그 직제학공 사할아버지가 1400년에 태어났거든요. 셋째 아들 날 정도면 되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니까 역사나면 1370년 전후가 되죠. 두 번째는 삼수공의 맏아들인 옹공이 이게 141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417년에 문과에 합격을 하는데, 이게 삼수공의 이 초조카 처남의 아들이죠. 처남의 아들인 박이창이 사마시하고 문과에 같이 급제를 합니다. 이 박이창의 아버지가 이제 박안신인데 이 대단한 분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박안신의 출생이 1369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삼수공 할아버지도 그 근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근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종 때 선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형조 참판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직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돌아가기 전에 80세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할 때 삼수정 회화나무에 후손들의 관복이 울긋하게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장관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1450년경에 80인데 80세 잔치를 하고 돌아갔다면 그걸 역사하면 1370년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1370년에서 1450년 사이에 생존하셨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결성 현감 가셨을 때는 몇 살에 가셨나? 1424년 25년 요무렵이니까 50대 중후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지금은 80대 중반 다 넘어갑니다만 40이 안 됐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거의 뭐 80대 할아버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아들인 옹하고 맏아들인 옹공하고 셋째 아들인 직제공 사하공이 이미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거돼가지고 결성환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수공의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수공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공의 독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벼슬 상황을 쭉 이렇게 선대들의 쭉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그 해공 위쪽에 여러 명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아들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세조 정목, 그러니까 목 할아버지께서 고려조에서 처음 벼슬을 한 게 1066년입니다. 1066년. 그때부터 이 1390년대 우리 삼수공께서 과거를 볼 나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300년, 4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는데, 9대가 지나는데 9대 동안 계속 벼슬을 해요. 벼슬을 하는데 5대에서 문과 급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지만 고려시대 때에도 과거를 보는 시험 과목이 사서 오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고 그러는데, 전통적인 그런 유교 집안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삼수공께서는 이제 자녀를 갖다가 둔 게 아들 7, 거기 이제 서자 2명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딸 5, 그래서 12명을 뒀어요. 그 외손을 빼고, 그 다음에 손자를 보게 되면은 손자들이 아들이 12, 딸 5 해가지고 17명이 됩니다. 대단한 뭐라고 할까,
bun족하게 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그 아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문과에 급제한 거는 첫 번째 아들 옹, 세 번째 아들 사, 벼슬 난 거는 그 이제 두 번째 아들 삼은 일찍이 요절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하고 극 두 분이 있는데, 유 할아버지께 공께서는 진사 자격은 땄지만은 벼슬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극 할아버지는 문음을 통해 가지고 참동 벼슬을 한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손자들 12명은 10명이 벼슬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문과에 급제한 거는 첫 번째 옹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인 종주, 이분도 일찍이 요절해가지고 후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 할아버지의 세 번째 아들인 난종, 이렇게 두 분이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이제 10명이 하게 돼가지고 그 아래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요란한 벼슬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삼수공 할아버지의 대체적인 계대고요. 그럼 삼수공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갖다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 자료 찾다 보니까 완감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 그 정재기 저희 뭐 일가 당연히 되고 저희 집 앞집에서 거기서 사셨던 분인데, 그 집안에 내려오던 보문서를 전부 다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책자로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문중입이라고, 문중에서 서로 논의할 때 썼던 자료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세조 은교공께서 승원공을 얘기합니다. 여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원나라 조정에 신녀로 보냈다. 11세조, 해공을 의미하는 거죠. 11세조가 데리고 들어갔다. 원나라 황제가 궁녀 한 사람을 하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당별실이라고 불렀다. 별실은 금과 비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구담 개 땅이 전부 그녀 소유였다. 근데 재물을 탐하고 성질이 모질어 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혼자 늙어서 구담에 살았는데 재산을 전부 다 지역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지역 사람들이 떡을 가져와서 대접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삼수공이 거기 입현한 포내라는 동네 이름 가운데서 별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별곡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양쪽으로 다 불러요 지금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기법으로 위성지도를 통해 가지고 구당포, 이 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개를 얘기합니다. 이 포 그러면은 배가 드나드는 곳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배가 드나든다기보다도 물이 드나드는 곳을 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구 그러면은 물이 드나드는, 바닷물이 드나들거나 혹은 강물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배도 드나들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개 강물이 범람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리가 있어요. 네, 이걸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왕별실 거기 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안동댐이 되고 난 뒤에 물이 안 듭니다만, 그전에는 1년에 6차례는 꼭 물이 범람해 가지고 마을라까지 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개라고 그러는데, 구담 개 땅이 다 그녀 소유였다 그래가지고 구담 개 땅이 얼마나 되나 측량하려 보니까 무려 200만 평.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0평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게 만석분이 딱 되는 거예요. 만석분.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적었겠지만은 대단한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삼수공 집안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 게, 지금도 임야 남아있는 게 그 완담지에 보게 되면 1992년 현재 오선산 그래가지고 그 구담, 지보, 그 다음에 천곡 이렇게 5군데 승은공이라든가 해공이라든가 혹은 삼수공이라든가 혹은 사공, 옹공, 이 묘소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묘소의 넓이를 갖다 기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묘소 넓이가 얼마로 나오는가 하면은 1억 2,600만 평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묘라는 게 남의 산에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담포 땅뿐만 아니라 임야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해진 말에 의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문흥선산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위 말해서 만석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성 현감으로 이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청거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간 이유가, 세종임금한테 청거된 이유가 학문도 뛰어나고 덕행이 대단하다, 이 두 가지가 대단하다고 세종임금한테 청거하고 세종임금이 이 결성현감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청거했느냐를 제가 쭉 이제 따져보니까, 당시에 청거는 태조, 태종, 세종 전부 다 청거를 하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과거도 열심히 보지만은 이거를 청거를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청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청거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거로 등용된 사람은 연구 자료를 보니까 매우 소수였답니다. 문과 급제자도 상당히 되고 문음으로 배설한 사람도 꽤 되는데 청거로 등용된 사람은 매우 소수였대요. 근데 청거를 누가 했느냐? 가능성 있는 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용궁현감이나, 용궁현은 상주 목에 거기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상주 목사, 그때는 경상감사를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 경상감사가 하든가 이래 되는데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낮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비라기보다도 이 과거볼 정도보다는 훨씬 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면은 책임 문제가 따르는 그런 청거를 감사나 현감이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형제가, 그러니까 옹하고 사, 아들 두 사람이 3년 간격으로 문과에 급제를 했으니까 그걸 기특하게 봐가지고 세종이 관심을 가지고 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청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처남들이에요. 처남이 누구냐 하면은 삼수공의 배우자는 상산박씨 박문로의 따님입니다. 이 박문로가 이 뭐냐 하면 이분도 이제 판사예요. 정삼품부인데 그분의 딸이 이제 그 삼수공의 배우자가 되는데, 거기 형제들이, 그러니까 처남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박안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조에서 이제 정삼품 배설을 했고요. 둘째가 고려조에서 문과를 해가지고 조선주까지 와가지고 이조 판서하고 그 홍문관 대제학을 합니다. 셋째가 박안의라고 해요. 아니, 박안예죠. 박안예, 박안지 이렇게 되는데, 셋째가 예조 판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수공하고 나이 연배가 비슷한 이제 아들인데, 이조 판서를 하고 나중에 예문관 대제학을 하게 돼요. 근데 1424년에 이 박안신이, 넷째 처남이, 이게 그 건축하고 영선을 담당하는 판공감이라는 관청의 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일본의 회례사로 사신을 이제 가게 됩니다. 회례사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당시에 우리나라에다가 대장경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대장경 줄 수 없다, 우리도 한 부밖에 없으니까 못 준다, 이걸 설득하러 간 책임이 이제 박안신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설득을 잘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박안신이 이게 매제 이제 내부 혹은 그게 될 테니까 학문이라든지 이품을 가장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처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결성현감으로 나가서 10달 만에 그만뒀어요. 10달 만에 그만둔 게 왜 그만뒀느냐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태조 이성계가 즉위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즉위교수에서 얘기했는가 하면은 인재 등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능력 있는 지방관들을 대거 발탁해가지고 청거하라. 그래서 30개월을 시켜보고 성과를 내면은 중용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수공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 잘하고 있고 뭐 선정했다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중앙묘직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신목제 지내는 여기다가 배나무 3그루 심고 그 다음에 부담으로 가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삼수성 짓고 거기 또 3그루를 심은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 시기에 삼수공이 학문이 높고 그 다음에 덕경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학문 높다고 그랬는데 왜 과거를 보지 않았을까? 네. 이 시기에 우리 그 삼수공의 일가들을 보게 되면은 가까운 8촌 이내 여기도 문과 급제해가지고 교섭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13층 14촌 그러면 아까 우리 육손 오난 말씀하셨잖아요. 그 육손이라는 그 갑손 창손 들어가 쭉 나가는 이분들이 전부 그 시기고 그 갑손공의 아버지가 흠지공인데 흠지공의 그 생물이 삼수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 흠지공은 처음에 문으로 벼슬 나가가지고 정오품인 그 지평 벼슬 하다가 다시 문과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갑손공이 이제 우리 삼수공 맏아들인 온공하고 같이 그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과거가 이렇게 보는 친인척들도 많고 그 다음에 태조부터 태종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거 시험이 1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과거에 응시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삼수공은 애초에 관직에 나가지고 영달하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직에 나가도 이름 떨치는 거는 유학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를 실현하고 행하는 거는 관직이 아니라 자기 덕을 닦고 덕을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공이 얼마나 유학에 심취했나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들 5형제 이름 전부 공자의 아들 공자의 제자 이름에서 따왔어요. 옹, 삼, 사, 유, 급이 공자 제자의 이름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에 심취해 있고 그 다음에 벼슬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선비로서 고고하게 사는 길을 택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삼수공의 전반적인 생애인데 그러면은 왜 이 결성형당 깃들에 대화나무를 3그루 심고 그 다음에 폰에 이사 와가지고 또 3그루 심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거기 가는 거니까. 이게 자료를 보게 되면 대충 노거수 그래가지고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를 갖다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회화나무 설명할 때는 이거 후손의 복을 빌기 위해서 심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근데 조금은 맞고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나무에 대해서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시죠? 근데 중국의 영향 가운데 휴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나라의 관직명을 갖다가 한 300여 개 이상 되는 관직을 갖다가 하나하나 정해놓고 이 관직에서는 어떤 일을 해라 라는 걸 이제 적어놓은 게 주례예요. 이 주례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려 조선까지 주례에 따라서 관청을 설립하고 일을 맡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화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주나라에서는 신분짓을 갖다가 나무를 통해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덤을 쓸 때도 무덤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게 왕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 다음에 이 뭐라고 제후들 있죠. 제후들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측백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 다음 계급이 대부인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에 대해서는 상수리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비 사자 쓰는 선비들에 대해서는 회화나무를 심게 했어요. 마지막 이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버드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무덤 높이도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분을 구별했는데 관직에서도 신분에 따라서 나무로 이제 표시했는데 상공이라 그래가지고 태자, 태보, 태수 뭐 이렇게 이제 세 공이 있습니다만 우리로 이제 하게 되면은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우의정, 이제 좌의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관직이죠. 이 상공이 서는 자리에 회화나무를 3그루를 심었어요. 그걸 산배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례에 따라서 회화나무 3그루 그러게 되면 상공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3그루 심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고문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고문진보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유교 그러면 유학 그러면은 사서 오경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조선 시대에서 가장 사서 오경담으로 선비들이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당송 팔대가를 필요로 해서 아주 유명한 문인들의 시, 글 이런 걸 모아놓은 전편, 후편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우리나라의 전례가 됩니다. 이 고문진보 후편에 보면은 이 소동파, 소식이죠. 소식이 쓴 삼괴당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삼괴당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송나라 태종 때 왕호라는 아주 뛰어난 선비이자 관료가 있었습니다. 학문도 잘하고 덕망도 높아가지고 다들 정성이 될 거다. 태사가 되든가 태부가 되든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 왕한테 그 황제죠 그때는 직언을 하다가 세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물러나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나무 3그루를 심었습니다. 주례에 있는 대로 이제 상공을 의미하는 걸 심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상공이 못 됐지만은 내 후손들 가운데는 분명히 상공이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이제 진공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이게 삼괴당 그래가지고 이제 정자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현판을 써준 거예요. 그게 삼괴당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게 왕호의 업적을 쫙 칭찬을 하면서 뛰어난 덕망 이걸 찬양을 하면서 그 집 앞에 있는 회나무 3그루가 덕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는데 이 훌륭한 분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회화나무를 심고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영달을 하게 됐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삼수공이 3그루 심은 건 거기 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은 이게 분석이 정확하다는 거는 삼수공이 회화나무 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자가 허물어져 가지고 정자를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를 할 때 수리를 주도했는 게 당시에 삼수공의 15대 손인 경상도 관찰사 정기선공이에요. 수석공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정자를 고치는데 당시에 2조 판서가 정원용 공이었어요. 거기 이제 삼수공의 14대 손이 됩니다. 나중에 영의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원용 2조 판서께서 삼수정 중수기 그래가지고 딱 쓰면서 회화나무 심을 뜻을 딱 발표를 하는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왕진공이 자손들의 영달을 빙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자손들을 영달을 갖다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덕행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창대하게 된 게 전부 이 삼수공 할아버지의 뜻이다. 도움이다.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정기성공도 나중에 그거 말고 이제 완담서원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아래 송계암이라고 제실이 있어요. 제실을 중수할 때도 또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게 다 판서궁의 덕분이다. 독행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결성 동원 뒷뜰에 세그를 심었을까? 그 뒤에 오는 그 후손 관리들이 있겠죠. 관리들한테 덕행을 해라. 그리고 복록을 받아라. 이 의미로 세그를 심은 겁니다. 그 신목의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 다음에 삼수정에다가 세그를 심고 하는 이유는 뭐냐? 후손들한테 덕행을 해라. 그리고 복록을 받아라. 이 뜻으로 이제 심은 거죠. 그리고 그 뜻을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후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그를 심고 덕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과연 삼수공의 뜻에 따라서 덕행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했습니다. 관직에 나가서 벼슬한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 묻혀서 하는 선비로 사는 사람은 어땠느냐? 두 가지를 냈는데 후손들이 관직에 나간 분들 갖다가 일일이 다 추적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선자가 1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2명 가운데서 가장 현달을 했고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게 바로 그 난종궁입니다. 이시해난 때, 세조 이시해난 때 황해도 관찰사로 공을 세워서 동래군에 이렇게 봉해줬죠. 이 난종궁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이 난종궁 거기서 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1450년 그 전후에 가지고 할아버지인 삼수공 돌아가시고 곧이어서 조모인 상산박씨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453년에 진주 목사로 있던 아버지 직제학공이 돌아가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3년상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5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5년 무렵에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근데 문과에 급제하고도 계속 집은 폰에 거기다가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이제 난종공의 아들이 쭉 이제 있는데 둘째 아들인 그 문익공 광필공도 거기서 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막고누한테 문자를 깨우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난종공이 1456년에 벼슬했지만은 1470년 무렵 즉 30대 후반까지는 거기다가 집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종 1년인데 그게 1469년이 됩니다. 거기 실록에 보면 이런 걸로 설명합니다. 행대호군 정난종이 아뢰기를 신이 살고 있는 용궁에 맹호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해쳐서 1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잡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럼 1369년에도 내가 사는 곳은 용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다 문화를 정신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 이 난종공이 1489년 무렵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20년 그 돌아가시길 무렵에 보게 되면은 이 그 광세공 소평공파의 기조가 됩니다만은 그분이 장급제해가지고 거기서 뭐 조사 받을 때 와서 증언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 되게 되면 많은 그 자손들이 서울로 와서 지금의 서울의 회동, 해연동이 되죠. 거기에 터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삼수공이 가르친 정신 문화를 이어받아가지고 쭉 살아온다는 얘기예요. 삼수공이 가지고 있던 덕행중시라고 해서 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덕은 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입니다. 유학에서 덕은 핵심이 인이에요. 어질다. 그럼 오진 게 뭐냐? 공자는 어진 게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닭부러지게 얘기는 안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충, 호, 경, 애인, 올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제 봉건사회에서 가장 중시됐던 건 충하고 호, 그리고 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사실 우리 동네 정시 집안에는 보게 되면은 인후경신이라는 가법이 전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는 1928년에 이 장단에서 복야궁의 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복야궁 묘에다가 비를 세웠는데 위당 정인보 선생이 비문을 썼어요. 그 비문에 보게 되면은 이 동네 정시가 상당히 된 게 인후경신을 가법으로 삼았는데, 이는 이 복야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인후경신이라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학에서 말하는 어질다라는 뜻이고, 후라는 건 아주 이제 두텁게 사람을 대할 때 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경이라는 거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남, 여, 노, 소, 귀천을 막론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삼간다는 뜻입니다. 조심하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인후경신이 가법이라고 이 1928년 비석 세운 건 1940년이라고 알려집니다. 일제시대 때죠. 조선조를 다 꿰뚫어 본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 집안의 가법은 인후경신이다, 이렇게 비문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난종공에 대해서 했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 같다가 실제로 덕을 행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뭐 벼슬을 갖다가 삼수공 후손이 상신이 13시고 대제하게 누리고 동네 전체는 17명이 상신이고 뭐 문과를 뭐 200명 가까이 하고 벼슬 만든 거예요. 이걸 왕주실록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 보면은 졸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일생을 갖다 사관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하는데, 이 졸기가 아주 냉정합니다. 사정없던 비판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사관이라는 건 아주 문과에 급제하고 난 뒤에 학문이 뛰어나고 또 집안도 아주 대단하고 흠이 없어야 사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사관이라고 해요. 이 사관들이 쓴 졸기에 동네 정시들이 10명 나옵니다. 제가 그걸 쭉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대단하게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인색했다 이런 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우 호평을 해요. 이 호평안을 갖다 요약하면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강직하다.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화하다. 사람들 대할 때 아주 이제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검소하다. 그 다음에 조신한다. 삼가는 게 아주 특별하다. 이 얘기도 요약이 됩니다. 아까 제가 위당 선생이 얘기했던 인후경신을 얘기했지만은 그게 그 졸기에 나오는 상신들 여기 인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0년 동안 수십 명이 벼슬을 하면서 그런 행동 규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왕조실록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영조 때인데 1750년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좌의정이었던 정서고공이 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호주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어요. 이 시호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품 미상으로
벼슬을 하다 죽으면 그 자손들이 호를 달라고 왕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왕한테 시호를 받으니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조상이 죽으면 너도 나도 막 서로 시호달라고 야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좌의정 정소공이 죽었는데 이걸 시호달라고, 이걸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시장을 안 내는 거예요, 집안에서.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묻습니다. 왜 이 집안에서는 그 시호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영의정하고 좌의정이 있다가 그 집안 법도가 그렇습니다. 대개 겸업해서 시호를, 시장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겸업하다는 게 뭐냐면 겸손하고 산다는 이런 집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호 청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위, 이게 효종의 부마인 그 동평의 정재중공을 얘기합니다. 고도위의 청덕은 말세의 사표가 되니 시호를,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조 때도 무슨 말세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기 지금이 더 말세 같은데, 하여간 영조는 말세의 사표가 되니 시장을 안 내더라도 주어라. 거기서 보게 되면 영조하고 그 저기 영의정, 좌의정 이런 고위 관료들이 동네 정치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한 40년 지나고 나서 정조 때 또 이제 영의정이었던 정종겸 공이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정조가 시호 하사와 관련해서 거긴 정조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나와요. 이 집안은 쭉 보게 되면은 상신이 지금까지 11명이 있었는데 직접 왕이 이렇게 시호를 준 거 말고 시장을 청구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집안 가부비 그런 걸 시장을 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 이 종겸 그 영의정의 거기에 시호를 하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그 후손들 13명 가운데 시호 없는 분이 6명이 있어요. 네, 임당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삼성의 구대손까지는 시호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가문에서는 빨리 받으려고 난리인데 사양하고 겸손하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알 수 있는데,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벼슬라고 했지만은 당쟁에 휘말려 가지고 당쟁을 주도했다고 비난받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무성할 때도 세도 부렸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게 동네 집안의 정신문화라는 거예요. 네. 관료들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벼슬 안 했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고, 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영남에 사는 선비들은 두 가지가 혼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떨어지니까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벼슬 주겠다 그래도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천군의 그 군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동네 정치 가운데서 효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향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21명이나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효도로 이렇게 이름 난 사람이 21명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 사례를 제가 19세 거기 이제 매호공 정영후하고 그 다음에 고 동생인 성문공 정영방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효도도 뛰어나지만 형제간의 우애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사셨던 분들인데 두 분 다 퇴계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 벼슬을 정말로 기피하고 안 했습니다. 못해서 안 했는 게 아니라 매호공의 경우에는 천동벼슬이 나왔는데 하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안 했고요. 성문공의 경우에는 진사 자격은 땄지만은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조 판서가 우복 정경세라고 아주 예하게 밝은 사람인데 성문공 정영방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의정이 태화 정토 양포군요. 이 두 분이었는데 하라고 벼슬 주겠다고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죠.
이 두 분이 타계하고 난 뒤에 한 170년 지나고 나서 이 동네 정신문중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상주에 있는 속수서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속수서원 선비들이 통문을 지역 그 서원에다 다 돌렸어요. 이 묘공 정용호와 성문공 정용당은 우리 선비들의 사표다. 군자의 본복이다. 그러니까 완담 서원에다가, 그때 향사라고 그랬습니다만, 완담 향사에다가 추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서원들, 예를 들면 용궁, 함창, 예천, 진보, 영양, 진보, 영양 그쪽에 성문공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절대적인 지지 얘기예요. 우리들의 사표다. 그래가지고 1700년대 초에 완담 형사 거기다가 추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담 7년 그래가지고 삼수공 옹사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응교공 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사군 때 이제 사활 입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공 광필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오공하고 성문공 이렇게 7분. 그래서 이게 효행 벼슬을 안 하더라도 이게 덕의 하나죠. 뛰어난 효행을 보였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정절 문제입니다. 여성의 정절 문제인데, 이게 성문공 정용당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금 음악에 가게 되면 쌍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오공 정형우의 아내인 한씨, 그때 24살 났어요. 1년 반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 19살 난 정소재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이게 대동산에 이렇게 왜군을 피해가지고 숨어있다가 왜군이 쫓아오니까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임진 조변 사적 그래가지고 정영광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 된 아들이 있어요. 이 모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아직 시집도 안 가본 19살 처녀가 외병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던져버린 거죠. 말하자면 수치를 겪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이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조가 정려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려, 그때 이제 정려의 내용을 갖다가 글로 쓴 게 성균관 대사성이든,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게 오늘날 서울대 총장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사성이든 정경세가 찬을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쌍절비 내용. 이렇게 정절로도 이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진들한테 의병이라든가 1세시대 때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뭐 굉장히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삼수공의 덕을 중시하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정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삼수종 회화나무를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봐라, 이건 정신문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천년기념물로 지금 회화나무 지정되어 있는 게 5건이 있어요. 5건이 있지만은 600년 된 거는 사실 삼수정 앞에 있는 거하고 여기 결성 여기 있는 거가 가장 오래된 거고, 나머지 충북 영동이라든가 충남 단계이라든가 경남 항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 그 다음에 누가 심었는지 왜 심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한 9억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는, 다만 오래된 나무다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심었고 왜 심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정신문화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 지켜서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아무리 지금이 말세같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한 사회지만은 덕을 북돋우는 그런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게 이게 있어요. 삼수공 시절의 덕이 오늘날에 통용이 될 거냐, 덕행이라는 거, 이 얘기죠.
사실 그 삼성 시대의 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삼강오륜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만은 봉건적인 신분 질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군의 신강, 부의무강, 군의 자강, 이게 뭐냐면은 윗사람한테 절대 복종하고 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뜻은 뭐냐면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인권과 신앙 이런 거 다 구분이 있으니까 질서에 맞게 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인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인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삼강오륜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은 오늘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헌법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 만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계급제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재물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다 같이 평등하다라는 게 헌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삼강오륜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강오륜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인의 뜻은 그런 신분제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질다라는 거는 신분에 따라서 예는 달리한다는 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평등하더라도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덕이라는 거죠. 현대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덕이라는 거는 어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의를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나이, 성별, 재산, 지위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려예요.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피는 걸 배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가 보다 적극적인 건데 사랑입니다. 이거는 사랑이라는 건 아끼고 보살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뭐냐?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전부 다 사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덕 그럴 때 강조할 때는 이렇게 예의, 배려, 사랑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킬 때 기본이 되는 게 인성교육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의 개념을 쭉 풀어놨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그 개념에 따라서 풀어서 설명을 못하고 조금 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수정을 전형개념으로 이렇게 그 회화나무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덕이라는 개념도 그런 식으로 좀 풀어서 덕을 하게 되면 다 복을 받고 잘 풀리고 잘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교육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9월 달에 발표할 때 이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자세한 근거 자료하고 내용을 좀 해가지고 논문 쓰니까 한 58쪽이 나왔어요. 그 발표한 자료를 제가 6월 말 정도에 조금 손질할 걸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 정치인의 홈페이지도 올리려고 합니다. 뭐 삼수봉 직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례정시라면 다. 특히 저는 그 인후경신이라는 가독을 저도 사실 모르고 이렇게 자랐는데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한 처세의 기본이 되는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여러 이제 외부에다가도 설명하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네. 네, 있습니다. 네. 쌍절각이 생기기 전에 89인하고 돌아가셨을 때 빠진 데가 아랫빌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아랫빌이 쏘인 그 장소를 빠진 게 기록을 좀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두 분이 임진왜란때 투신한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쌍절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삼강 주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삼강 마을에서 그 다음에 그 회룡포 그리고 우망까지로 이렇게 생태 숲길이 연결돼 있어요. 강을 따라서. 그게 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길 10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생태 숲길 중간에 가게 되면은 쌍절암이 있습니다. 암자라는 뜻이 아니고 바위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쌍절암. 거기에 우리 이 강물이 내려가면서, 낙동강이 내려가면서 이 쌍절암에 겹치면서 여기 돌아요. 그래서 이게 깊이 네. 문제 그 물이라는 거는 물질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쌍절비가 여자들한테 정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일시각으로 보면 곤란해요. 중요한 거는 수치를 겪기보다는 내 죽겠다라는 그 기계죠. 이거는 대단한 거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고 하더라도 수치스러운 거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잖아요. 수치 안 겪고 그냥 차라리 죽는다는, 이 기계도 대단한 거고 찬양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바위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성들이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 장소거든요. 자, 남자들은 이제 헤엄쳐서 나오는데 여자들은 헤엄쳐 나오기 힘드냐. 거기 두 분이 뛰어든 당시를 갖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뛰어내리고 난 뒤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막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뒤지고 막 했는데, 아니 이게 한씨 부인 그거는 시신을 찾았는데 정소저 시신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머리 있었던 관만 확인돼요. 한참 뒤에 저 아래 가가지고 겨우 건져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요, 그 인부 할아버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부 할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석을 쓰고 그랬다고. 그 인부 할아버지는 6.25 때에 납치되셨어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위당 선생은 이게 조선 말에 영의정을 하신 정원용 공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제 애국 활동을 하셨죠. 일제 때. 그러시고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영의정문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6.25 터지고 난 뒤에 납북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원영 할아버지 정원영 대감의 시우는 없어요? 시호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조가 그렇게 조치하고 난 뒤에 재상이 되신 분은 다 시호 받았어요. 강화도령 철종을 모셔온 양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TV에서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정조 이후에 했는데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안동집 시에 순조, 그 다음에 철종, 고종 이렇게 되는데, 안동집 시가 모든 걸 다 독점하고 다 쓰는데, 그때도 우리 동래정시 쪽에서는 재상을 하거나 판서를 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안동집 시들이 시켰을까? 경쟁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종을 갖다가 강화도에서 모셔올 때도 정원용 대학을 갖다가 대표로 보내가지고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직에 탐을 내고 재물에 탐을 내고 권세 싸움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쭉 끌어 올라가게 되면 3세조 자복야공에 그게 금원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가 온전한 거는 독이었기 때문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겸손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걸 안 만들고 오래오래 수를 누리고 모든 걸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후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살아오니까
해는 안 입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예를 보게 되는 거죠.